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얼마가 된다라고 전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대표님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여튼 어제 강의 제가 유튜브 다시 들어보고 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4월 25일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크립토캐시의 나카무라에게 공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그냥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크립토캐시와 왜 크립토캐시가 잘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제 생각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거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수익이 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페이지는 한 9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범위는 뭐냐면 크립토 캐시예요. 오늘은 그냥 창을 끄고 제가 얘기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립토 캐시 진행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크립토 캐시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에 암호화 기술을 입힌 디지털 현금을 크립토 캐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카무라의 컴플리트 사이퍼라고 얘기하는 완전 암호 방식은 뭐냐면 현재까지 암호화 키 배송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암호화 키를 보내지 않고 해결하는 암호 방식, 즉 리모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크립토 캐시의 수익 구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립토 캐시가 어떻게 수익이 날 것이며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크립토 캐시도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두 가지의 플랫폼을 합쳐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대표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플랫폼과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의 ERC20의 플랫폼을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퍼코어 플랫폼에서 새로운 캐시를 발행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캐시를 이체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그 플랫폼에서 캐시끼리 교환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즉 거래소하고 똑같은 방식이고요. 당연히 업로드하고 위드로 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크립토 캐시를 갖고 계시면 어떤 이익이 있냐라고 하면 POS 시스템, 그래서 프루프 오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32개 이더리움을 갖고 있을 때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크립토 캐시도 똑같이 POS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나카무라가 조만간 다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에어드랍을 해줄 건지 아니면 POS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가치가 얼마만큼 될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의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갑을 만들고 코인을 쓰고 ERC20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명이 사용했을 때 지금 이더리움의 가치가 오늘 날짜로 했을 때 22만 7,8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일단 이더리움의 사용자가 100만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래소의 경우 빗썸의 거래소가 463만 명 정도가 됩니다. 회원이. 그랬을 때 업비트도 비슷하고요. 그때 매출이 1,400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바이낸스가 600만 명이 사용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1000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데이터가 제가 찾아봤을 때 몇 년도 기준인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 기준이었는데 실제로는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바이낸스의 수익은 1조 2천억이 됩니다. 이게 그 1000만 명이 사용했을 때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크립토캐시가 사용한다고 벌써 얘기를 했었던 게 가라데 캐시하고 리버티 에코 캐시가 있어요. 그거를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작년 8월에 일본의 공화당 J20팩이라는 행사에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가라데 캐시부터 말씀을 하면 키오키라는 그 세계 그 경식 공수도 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가라데 캐시가 세미나를 도쿄에서 했고 지금 그 데모 버전이 나왔다라는 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데모 버전은 대표님들께서 한번 직접 보시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은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유튜브를 보시면 그 되어 있으니 유튜브를 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 가라데 캐시의 그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봤더니요. 지금 2018년도에 자료를 보면 밑에 보면은 공수도는 세계 176개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수령하고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 그 도쿄 그 공식 사이트에 보니까 현재 190 이상의 국가와 그 회원의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단자가 그 회비를 내야 되는 숫자가 1억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숫자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이 수수료를 받고 발행 수수료를 받는 그 이더리움의 가치가 22만 원 정도였어요. 100만 명이. 그런데 지금 크립토캐시에서 가라데 캐시 인구만 해도 지금 1억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1억 명이 사용을 했을 때 그 가치는 100만 명일 때 22만 원이면 1억 명이 사용을 하면 얼마일지 그건 대표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억 명이 사용하는 거래소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1000만 명이 사용하는 거래소과 그 바이낸스가 그 수익이 1조 2천억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1억 명이 사용을 하면 저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버티 에코시스템은 단순하게 그냥 그 일반 코인이 아니에요. 이 왼쪽에 보시면 리버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버티 코인을 그 처음에 ACU가 그 사용하기 위해서 런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버티 프로젝트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크립토캐시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2018년에는 그 어디로 돼 있냐면 우우라는 플랫폼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우우라는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ACU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2019년도 JC팩에서는 뭘로 발표를 했냐면 크립토캐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리버티 에코시스템에 보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단체는 ACU뿐만 아니라 JCU, APCU라는 단체가 있어요. ACU는 뭐냐면 미국의 공화당입니다. 그 공화당의 코인에서 여기서 그 기부금을 어떻게 받는지 투명하게 하고 여기서 투표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것도 보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얘기는 이 영상이 녹화되기 때문에 이건 전해드릴 수가 없고요. 보안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ACU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CU는 제페니스 컨서버티브 유니온이라고 해서 일본의 공화당이에요. APCU는 뭐냐면은 아시아 퍼시픽 컨서버티브 유니온이라고 해서 아태평양의 지역의 그 공화당의 모임에서도 똑같이 지금 그 코인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는 그 거래소의 형태와 그 코인의 발행과 그 이체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라 그랬어요. 그거는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사용했을 때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최소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캐시의 수수료가 얼마가 떨어질지는 대표님들이 한번 직접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수료는 뭐냐면 그 은행과 관련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기술은 한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OT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타임 패스워드였어요.
원타임 패스워드가 우리가 OTP를 보고 있으면 숫자가 6자리가 뜹니다. 그거는 은행에서 나한테 보내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크립토 캐시 방식은 은행에서 나한테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발행을 해서 은행으로도 보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버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OTP 업체가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지 이것이 은행하고 어떤 사업으로 연결이 될지는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크립토 크레딧, 크립토 데빗, 크립토 프리페이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여태까지는 대표님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맡긴 은행에서 그 일회용 패스워드 같은 6자리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회용 패스워드를 은행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 스마트폰의 앱에서 크립토 캐시 번호를 6자리를 발생을 시켜서 우리가 은행으로 다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자리 크립토 캐시 번호는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커한테 도난당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은행에 등록을 해놓은 그 번호하고 내가 생성해 놓은 번호에 있어서 리모트 싱크로나이제이션 시스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똑같이 푼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6자리 번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는 은행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신용카드, 데비카드, 체크카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불카드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두 가지 수익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크립토 캐시가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고 얼마만큼의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나카무라는 이거를 얘기를 해요. 처음에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만 만들어 놨을 때 더 이상 돈이 들어갈 게 없다라는 거죠. 이더리움하고 다른 점을 얘기를 하면 이더리움은 가스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되는 경비가 있었지만 크립토 캐시는 UVKS라는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가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아니면 운영자가 더 이상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크립토 캐시가 얼마만큼의 더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그 시스템을 추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커플링이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플을 깼다라는 거예요. 커플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나와 있는 세상을 판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이 바뀌었을 때 항상 부의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의 기회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이 개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주식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닷컴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 부의 판도 한번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다시 한번 판이 바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군 판이 바뀔 때마다 부의 기회가 생긴다고 보통의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패러다임은 뭐냐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요. 근데 물건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을 마트에 가서 직접 검색을 하고 구입을 하고 그거를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련의 행동인데 이 일련의 체인을 중간에 한 고리를 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검색을 하고 나서 구입을 하는데 그 물건을 보는 것을 마트에서 보고 구입은 마트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 하나의 고리를 깬 게 어디냐면 아마존이에요. 그러면 이 고리를 깨는 게 새로운 기술이냐? 새로운 기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이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움직였었던 사람들은 고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디커플링은 왜 일어났냐는 거죠. 그래서 쇼루밍이라는 게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가서 내가 살려는 제품을 확인하는 행위하고 구매를 하는 행위가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걸 쇼루밍이라 그래요. 그거는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야. 왜냐면 고객들은 뭘 원했냐면은 값이 싼 거를 그리고 내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리고 내가 편리하게 받는 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커플링이 일어났을 때는 뭐냐면
고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고요. 내가 비용을 줄이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직접 갖고 오는 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을 이용하면은 그 물건을 집에까지 배달을 해줬다는데 그 물건이 더 쌌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서 쇼핑을 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에서는 그 만족을 했고요. 근데 가격은 아마존에서 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절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노력에 대한 비용도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마트가 아닌 점점 어디로 가기 시작을 했냐면 아마존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커플링의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물건을 갖지 않고 물건을 파는 업체가 된 거예요. 물건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마트보다 물건을 더 잘 파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디커플링에 관련된 회사들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뭐냐면 영화를 파는데 자기는 극장을 갖고 있지 않는 영화 회사가 된 거고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호텔이 없는데 호텔을 파는 그 숙소를 파는 회사가 된 거고요. 우버는 택시가 없는데 택시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는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내가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만 있어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됐다는 거죠. 크립토캐시도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립토캐시가 돈을 안 갖고 있어도, 은행을 안 갖고 있어도 크립토캐시 사이퍼코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이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이퍼코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라데 캐시나 그 ACU 캐시나 뭐 점점 나갔지만 어거리 농업 캐시나 이런 캐시들이 그 실체가 없는 크립토 캐시라는 소프트웨어, 그 사이퍼코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상은 언제 바뀌냐면은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할 때 세상이 한번 바뀝니다. 판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뭐냐면 그 오프라인에서 PC 사업으로 바뀔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현재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바로 구글이 모든 걸 잡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야후라는 회사가 그 첫 번째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대표적인 절대 강자였어요. 근데 왜 야후는 지금 사라지고 왜 구글이라는 다음 강자가 나왔을까요? 라는 얘기가 뭐냐면 야후는 포털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야후가 생겼을 때 야후는 자기네들이 모든 거를 중앙화시켰던 거예요. 중앙화시켰기 때문에 뭐냐면 정보를 입력할 때 어떤 타이피스트를 고용해서 정보 검색 정보를 본인들이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야후가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구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업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검색을 한 거예요. 야후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의 자료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입력을 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구글은 그냥 그 회사가 올려놓은 자료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후는 그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고요. 구글은 본인들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 기능만 줬어요. 서치 엔진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후는 수익 구조가 있었고요. 구글은 수익 구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왔던 게 그 검색 연동어하고 관계되는 광고 모델을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그 먹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점점 더 개발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구글은 알고리즘을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야후는 알고리즘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인덱스를 그 수백 개 수만 가지 인덱스를 전부 다 수동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의 요구가 점점 많았고 그 요구들에 응하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났어야 됐고 그 다음에 소비도 많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정보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야후를 이용하기보다는 구글을
이용할 거죠. 그러면 그 구글은 검색 엔진 하나로 그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어요. 유튜브라는 거를 집어넣고요. 안드로이라는 회사도 집어넣고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도 넣고 아티피셜 AI 기능도 집어넣고요. 모든 하드웨어까지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이 현재는 그 야후를 이기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넣어서 검색 엔진 갖고 수익이 안 나니까 광고를 붙였는데 그 하나의 패러다임을 깬 것이 지금은 그 2018년 4분기에 광고 수익이 44조 원이라는 거고요. 그때 그 구글 그 웹사이트 하나로 검색 엔진 하나로 받아들이는 광고비가 36조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된 그 기업이 야후에서 없었던 그냥 정보를 직접 넣지 않고 검색하게 하는 기능 하나로 이렇게 컸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2005년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인수를 한 유튜브는 그 광고 비용이 18조까지 그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검색 엔진 하나로 시작했던 기업이 그 유튜브를 2005년에 만들어서 인수를 해서 그 2018년도에 그 1조짜리 기업이 거의 180조가 됩니다. 그래서 200조가 지금은 넘는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기업 가치는 15년 만에 125배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구글하고 만나서 이렇게 큰 거지 구글을 안 만났으면 이 유튜브도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그 나중에 어떤 기업하고 같이 어떤 기술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엄청 성장을 한다는 거야. 그런 기업이 그러면은 외국에만 있느냐? 아니 한국에도 있다는 거죠. 아마 대표님들 잘 아실 거예요. 카카오톡 모르는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에. 이 카카오톡은 무료 문자라는 그 인식 하나로 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무료 문자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무료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데이터를 쓴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다 무료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패러다임이 하나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뭐냐면 야, 나 무료 통화 분수가 없으니까 네가 전화를 해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데이터 갖고 있니? 라는 말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 데이터 있으면 나한테 핫스팟 좀 켜줘. 그래서 그거를 좀 쓰게 해줘 라는 거죠. 근데 이 카카오톡도 본인들이 만들었을 때 돈이 되지는 않았어요. 2006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2010년도에 카카오톡을 만들었는데 2014년까지는 크게 돈을 만들지를 못하고 흑자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플랫폼으로서는 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다음하고 합쳐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냅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갖고 있었던 블로그, 다음이 갖고 있었던 맵, 다음이 갖고 있었던 기능. 그래서 카카오톡도 선물하기 기능을 2010년도에 넣었지만 이거는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카카오에 이제 다음하고 합병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머지 수익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가지고도 그 수익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 핀테크 사업, 게임 사업, 택시, 커머스까지 온갖 분야로 이것이 확장이 됩니다. 카카오티를 처음에 1,000원을 주고 썼을 때는 누구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가 맵하고 연동이 되면서 위치를 보여주는 순간에 소비자가 이제 이거를 쓰기 시작합니다. 1,000원을 내고서라도 쓰죠. 왜냐하면 내가 빨리 택시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소비자도 좋았고 그 택시 기사도 좋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플랫폼 회사는 당연히 600원을 벌게 되니까 당연히 좋은 구조가 됐겠죠. 아까 디커플링에서 싸고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하기 기능도 2010년도에 카카오톡이 처음에 낼 때부터 이거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돈이 안 됐는데 지금은 하나의 패러다임을 또 만들었어요. 이 선물하기 기능이 왜 지금 성공을 했냐면 받는 사람의 주소를 물어보지를 않아도 내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 카톡 주소만 알면은 그 사람한테 선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뭐냐면 내가 선물을 보내려면 지금 어디 사세요? 라는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주소를 오픈하는 걸 원치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과 그 주소를 안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안 물어보고
안 물어도 봐도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그 디커플링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디지털 자산이에요. 디지털 자산의 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익 공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이익 공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통해서는 이제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우리가 공증을 했단 말이죠. 아니면 그 법원에 가서 공증서류를 했어. 공증사무소를 가서.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에 올려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기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기능 자체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 없어질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금융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여태까지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내가 강남의 아파트에 40억짜리 되는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40억에 대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코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코인에 한 30억 정도는 그 코인을 남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거고요. 10억을 내가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면 40억 중에 10억의 가치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10억만으로서도 30억을 따로 모아서 40억의 그 아파트나 현재 돈이 되는 부동산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랐을 때 그 퍼센티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공유 시대가 온 거죠. 이거는 현재 있는 금융의 시대가 아니라 금융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부동산도 저렇게 되는데 만약에 아날로그 돈이 디지털 돈으로 변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거죠. 판이 바뀔 때마다 부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아날로그 돈이 지금 그 디지털 돈으로 바뀐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다시 한번 판이 바뀌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 발행을 할 수 있는 기능,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새로 생겨난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실 경제 생태계가 아니라 가상 경제 생태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상 경제 그 생태계에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 다툼은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누구나 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나도 만들 수 있고 회사도 만들 수 있고 지금까지는 그 돈을 누구만 만들었냐면 국가만 만들었어요. 대표님들이 지금 잘 아시는 디지털 화폐가 뭐가 있냐면 OK 캐시백이 있어요. 근데 이 OK 캐시백은 대표님들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으로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OK 캐시백을 보시면은 SK 애들의 그 회식 문화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돈을 받아서 그 전부 다 그 돈을 2차 가고 술 먹고 썼는데 지금은 상품을 주고 명절에 아니면 연말에 어떤 상품을 줬는데 지금은 직원들한테 뭘 주냐면 OK 캐시백을 줍니다. 왜냐면 이 OK 캐시백을 어디 가도 쓸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인데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리브라나 페이스북에서 만든 소셜미디어 화폐를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그 국가에서 이걸 가만히 놔둘 거냐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야후에서 잘 아셨던 야후가 몰라 그랬는데 야후에선 해킹 사태도 있었는데 이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그 화폐를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술이 뭐냐면 암호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담긴 화폐를 우리가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국정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국정화폐를 그 달러가 그 권한을 페이스북한테 뺏기겠느냐는 거죠. 안 뺏긴답니다. 그래서 그 재무부에서 그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할 때 그거였어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만드는 걸 반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재 나와 있는 은행은 전부 다 없어질 거냐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화폐를 만들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시중의 은행은 역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를 도매 방식의 디지털 화폐와 소매 방식의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은 뭐냐면 이 도매 방식의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소매 방식의 디지털 화폐예요. 중앙은행과 직접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은행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을 통해서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고 가게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데 현재는 시중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앙은행의 화폐를 발행한다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돈을 전부 다 오픈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가 왜 금을 갖고 있고 현금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는 돈을 자기는 보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단점만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감시와 통제에 잘 견제만 된다면 디지털 화폐가 이롭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화폐는 국가가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크립토 캐시 기술에서는 뭐냐면 국가가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이 환장을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현재의 돈은 국가가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상화폐의 돈은 커뮤니티가 발행을 한 거예요. 그 이더리움이라는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가 발생을 한 건데 한 단계를 더 나가면 뭐냐면 개인도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현재 크립토 캐시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블록체인의 시스템인 거고 그 다음 버전이라면 크립토 캐시 시스템은 개인도 그 코인을 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크립토 캐시에 발행을 했을 때 그건 어떻게 형태로 보여지냐면 현재 그 블록체인에 있는 가상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보여져요. 근데 크립토 캐시 기술은 현재 지폐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앱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화폐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이거는 그 암호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기술의 그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최하급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이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퍼블릭 키 인증 시스템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보안이 높다라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 OPT를 이용하는 현재 그 은행의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버전이라고 얘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차세대 버전의 차세대 블록체인, 차세대 OTP라고 하는 게 사이퍼 코어 크립토 캐시 시스템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넘길게요. 네. 그 시스템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암호화 키를 보내지 않고 양 방향에서 마지막에 그 엔드 투 엔드 보내는 시점과 받는 시점에서 똑같이 동기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킹을 안 당하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말씀을 드린 거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수익을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크립토 캐시가 수익을 발생하는 이유는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사이퍼 코어 캐시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거를 CCP라고 얘기했고요. 그 CCP에 런칭이 될 코인이 가라데 캐시가 2020년, 리버티 에코 캐시, 그 다음에 어그리 캐시가 2020년에 이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1분 30초 남아서 좀 건너뛸게요. 현재 인터넷은 뭐냐면 우리가 정보의 공유를 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뭐냐면 그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가 2차 플랫폼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가 그 결국에는 크립토 캐시를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앞에서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구글, 그 카카오톡, 아마존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그 스타트업 회사가 어떠한 하나의 기술을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을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제가 이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못 하는데 이 크립토 캐시 기술을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자동차에서 유명한 업체, 일본에서 뭐 도로 시작하는 그 업체, 그 다음에 ATM기의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그 후로 시작하는 그 후땡땡이라는 업체,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그 말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플랫폼은 그 얼마나 성장을 할 건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나카무라도 자기는